뭐라도 써라 라는 것. 세력균형 이론에 따르면 세력균형 이론 이야기 할 건가 봐요. 이게 한 2, 3년 전만 해도 여기 네모치고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무슨 이론, 무슨 주의 나오면 웬만하면 걔 아니야. 더 중요한 애들 뒤로 나올 거예요. 세력균형 이론에 따르면 국제체제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야. 왜? 모든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 같은 존재가 없거든. 어떤 국가가 지나치게 힘의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수가 있고 내가 이 세계를 다 먹겠다. 그 결과 다른 국가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어디 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 놈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러한 압도적인 국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를 패권국이라고 하는데 패권국은 같은 시기에 여러 국가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소련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랑 미국이랑 그렇게 둘이 완전 비등비등했었지. 세력균형 이론에서는 적대 세력과 우호 세력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면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여러분들이 국가 지도자야. 전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언제 전쟁해야 돼? 내가 쟤를 완전히 쳐바를 수 있을 때 해야지. 이길까 말까? 나도 타격이 크겠는데 그때는 전쟁 못하지. 반대로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확실히 내가 쟤 이겨먹을 것 같아. 그러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그래서 패권국이 아닌 국가들은 패권국에 맞서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해서 우호 세력을 키우는 방법을 사용해 특정 국가의 패권 추구를 좌절시키고 자국의 존립을 유지해왔다. 고만 하던 애들이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힘이 세져서 얘네들이 각각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얘가 쳐들어오기 전에 요렇게 셋이 뭉쳐야지. 이러한 것들. 그런데 세력균형 이론의 설명과 배치되는 양상. 힘센 놈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안 뭉치는 상황. 그거죠. 국제사회에 나타나면서 이 이론이 가진 한계도 지적되었다. 나머지 고만고만한 국가들이 어떻게 안 뭉치지 않아. 그거 찾으면 되겠네. 기억 동그라미니까요. 기억 동그라미면 습관적으로 그거 해당되는 거 보러 가세요. 11번 보러 갈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기억의 예에 해당하는 사례, 뭉쳐야 되는데 안 뭉치는 거, 그거 찾으라는 거지. B 국가와 C 국가는 A의 위협을 받고 있다. A의 어디 옆에다 쓸까? A의 B, C가 이렇게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B와 C는 우호적 관계를 맺는다라기보단 A에 동조해버렸다. B, C가 뭉쳐야 되는 건데 기억 해당하는 거죠? 뭉치지 않는 것 찾기지. 다음, A가 패권국으로 등장한 이후 인근 국가 B, C에 위협이 되었지만 A를 견제하려는 인근 국가들의 움직임, 이렇게 뭉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이야기죠. 배치되는 거, 니은, 맞지? 안 뭉치는 거. 패권국 A가 확장하려고 하자 인근 국가 B, C, D는 동맹을 맺어서 대항했고 자국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거는 배치되는 게 아니라 완전 세력 이론, 세력 균형 이론에 해당하는 거지. 패권국 A, B 둘이서 맞다 싸우고 있어. A가 C의 지원을 받아서 B를 위협하려고 하면 B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A, C 제외한 나머지 애들하고 뭉쳐야지. D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A를 견제했습니다. 얘도 완전히 세력균형 이론인 거죠. 세력균형 이론에 배치되는 상황 아니지. 그러니까 탈락. 기억, 니은, 정답은 1번. 됐을까?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르간스키는 세력균형 이론이 산업화 이전에 일어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했다. 세력균형 이론, 산업화 이전에는 먹혀.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국력의 변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경제력이라고 보고 경제력이 국력에 영향을 끼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이론 나왔지. 요 정도면은 이제는 네모지. 세력 전이 이론을 주장했다.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후나 국토의 영향이 큰 농업경제를 성장으로 바탕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국력의 수위는 거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땅덩어리 크고 농사 잘 되는 나라는 그냥 맨날 계속 잘 살고 있고 고만고만한 국가 농사 잘 안 되면 맨날 그 정도인 거지. 근데 이 차이는 유지되는데 이게 막 벌어지거나 좁혀지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농업사회에서는. 그래서 국가 간의 국력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언제? 산업화 이전에는 국가 간 국력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부터는 국가별로 경제적 성장의 결과가 매년 누적되고 몇 해가 지나면서 국력의 순위도 산업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국력이 요만한 나라와 요만한 나라가 있었는데 둘 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화되고 있어. 근데 이 A 나라에선 생각하지. 뭐 우리 먹고 살 거 많은데 뭐 굳이 공장 세울 필요 있나? 라고 하고 아니야. 우리는 적극적으로 산업화해서 물건 만들고 수출하고 외국 나가서 돈 벌어와야 돼. 돈을 쌓고 어느 순간부턴간 B가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산업화에 의해서. 이 과정에서 산업화 이전 시기에 국제체제를 주도해왔던 세력, 옆에 보면은 A지. 힘이 쇠퇴하고 도전 세력 B의 힘이 강해질 때 세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A의 국력보다 B의 국력이 세지면 세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황이 되면. 그는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바탕이 되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군사력이 증강을 한다. 산업화로 인해 국가 간의 무역이 중요해졌고 동맹관계는 전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동맹관계가 강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니은 동그라미는 이제 얼추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12번 풀러가야지. 니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A 국가 요랬고 B 국가 이랬는데 B 국가는 확 치고 나가기 시작했어. 왜? B 국가는 산업화를 받아들였고 A는 그만큼 적극적이지 않았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아니면 둘 다 받아들였어도 B가 더 많이 발전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지. 12번의 답은 몇 번? 그렇죠. 각 나라의 경제적 성장이 다른 속도로 진행되어 와서 아주 잘했어. 밑에 세 번째 단락 보러 갈게요. 오르간스키는 국제정부가 무정부 상태가 아니며 국제체제의 정점에 오른 지배국이라는 말도 나왔네. 앞에는 패권국 뭐 이런 말 나왔었는데 자신의 이념이나 성향이 담긴 위계질서를 설계하고 다른 국가는 이를 수용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미국이 예전에 소련이 지금의 미국처럼 엄청 힘이 셌다면 지금은 전 세계가 거의 공산주의 국가들로만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는 위계질서를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제 13번에 슬금슬금 쓸어 가야지. 저는 13번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자, 살펴봅시다. 어디가 있냐.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을 했고 가장 위에서부터 지배국, 강대국, 중소국, 지배국, 강대국, 중급국, 약소국, 그 다음에 종속국, 국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피라미드의 폭과 국가의 수는 비례하지만 비례 반비례는 무조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국가의 수가 많아지는 거지. 국가의 수가 많아지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배력의 국력은 아래의 모든 국가들의 국력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 쩐다. 그럼 또 옆에다가 쓸까요? 국력으로만 따지면 A의 국력이 B, C, D, E 합친 것보다 더 크대. 지배국은 자국이 만든 국제 질서를 제공을 하고 지배국은 아래의 요 국가들에게 자국의 질서를 제공하고 아래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자신이 만든 질서를 제공을 하고 자국과 일부 강대국의 이익을 부합시켜서 B랑 C랑 합쳐서 얘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거야. 싸움 안 나게. 이렇게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지배국이 강대국의 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에서는 이렇게 B가 A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 필요해. 왜냐? B끼리 싸그리 뭉쳐가지고 A한테 대들 수 있거든. 물론 이기려면 이길 수는 있어. 여기 국력의 차이에서 보면. 근데 자기도 이제 타격이 크지. 국제 질서에 대해 지배국이 아닌 다른 나라엔 불만족이 생기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불만족하는 국가의 비율은 증가한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불만을 갖는 비율은 증가합니다. 강대국이 현 질서에 만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배국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 지배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해야 돼. 협조는 해야 돼. 근데 왜 협조해? 지배국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은 혜택을 많이 받는데 상대적인 거겠지. 아래에 있는 애들보다. 반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소국과 종속국은 대부분 불만족 상태야. 얘네들은 대부분 현재 상태의 불만족. D하고 E는 불만족. 지배국이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이다. 불만족이야. 왜? 희생해야 되거든. B는 한 개 주고 한 10개 얻어오는데 우리는 한 5개, 6개 줘야 3개, 4개 얻어오고 그런 거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이들은 누구? DE, 약소국, 종소국은 강대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지배국에 도전하게 되면 그 강대국을 지지하게 된다. D하고 E한테 물어봐. 만약에 A하고 B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 거야? B 편 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D하고 E는 B에 가서 붙을 거래. A 전원보단 낫겠지 싶은 생각 하나 봐요. 어디가 있냐? 강대국이 지배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도전할 수 있는 국력을 충분히 가지는 경우 세력 전이를 목적으로 전쟁이 발생합니다. 괜찮나요? 네. 13번 1분 드려요. 시작. 네. 답은 몇 번? 그렇죠. B는 A를 지지합니다. 됐어. 다음 또 이제 마저 읽으러 갈게요. 5번째 달라.
강대국의 국력을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통해 길러지는데 오르간스키는 한 국가의 국력이 성장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잠재적 국력의 단계, 산업화 이전. 국력이 낮은 국가로 평가받는데 이러한 나라들 중 인구가 많거나 영토가 큰 나라의 경우 누구야? 중국 얘기하는 거지. 옛날 브라질 같은 경우. 지금 인도도 만만치 않죠? 걔네들도. 그래서 아무튼 땅덩어리 크고 사람 많아야 돼. 이러한 나라들 중에 인구가 많거나 영토가 큰 나라의 경우 산업화 추진을 통해 거대한 국력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가 있다. 잠재력이 있어. 조금만 불 붙여주면 확 일어날 수 있어. 두 번째 단계는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 한 국가가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전환하는 시절. 산업화 단계로 전환하는 시절. 그러니까 농사도 계속 지으면서 공장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지. 이때는 한 국가의 국민 총생산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대외 영향력도 높아지면서 해당 국가는 이 2단계에 오면 세력전이 일으킬 만큼 국력을 보유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힘의 성숙 단계. 이 단계는 한 국가의 산업화가 완성되는 단계, 국민 총생산의 증가율은 이전 단계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1단계에서는 잔잔했었는데 2단계에서 급격하게 증가해. 여기 2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어떻게 성장은 하는데 그 성장 폭은 조금 줄어드는 거지. 어쨌든 성장은 해. 힘의 성숙 단계에 있는 국가는 국력의 전환적 단계, 2단계에 있는 국가보다는 더 강한 국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경제 성장의 속도 면에서는 후자가 2단계가 전자 3단계에 있는 애들보다 월등히 앞서가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국력의 차이는 줄어듭니다. 이런 느낌이지. 3단계에 있는 애들은 여기에 와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2단계 애들은 지금 이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거지. 이제 비슷해지는 거지. 파란색에 있는 애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저거 일단 얘네 우리 전쟁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오르간스키는 전환적 성장 단계를 통해서 급격한 국력 증대를 이루어낸 강대국이 2단계에서 3단계의 지배국의 불만을 가진 상태라면 세력 전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 국제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보고서 같은 거 봤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 국력의 한 40%를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노골적으로 눌러대기 시작한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 그렇게 막 괴롭히고 서로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92문제 2분이지만 뭐 한 1분 정도 드려볼게요.
추워. 구의 1번. 패권국은 짱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 군사력과 국력이 우월하다. 오르간스키, 개별 국가들이 지배국이 설계한 위계 질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아래로 내려갈수록 불만은 많지만. 세력 전이 이론은 세력 균형 이론과 달리 일단 이런 말 무시해. 동맹은 개별 국가의 이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어디에 있어? 여기에 볼게요. 두 번째 달라. 뭐 나오고 있어? 세력 전이 이론 나오고 있죠. 밑으로 쭉 가서 세력 전이가 발생합니다. 계속 세력 전이 이론 얘기죠.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동맹 관계가 강조된다. 그러니까 동맹합니다. 3번 틀린 얘기지. 4번 세력 전이 균형 이론은 세력 전이 이론에 비해서 옛날 스타일이지. 국제 질서를 무정부 상태로 간주합니다. 첫째 줄에 있죠? 오르간스키는 세력 균형 이론이 옛날 스타일, 산업화 이전에는 적합해. 그래, 산업화 이전에는 맥히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안 맥혀. 얘기. 답은 3번. 10번 확인할까요? 국력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할 거예요? 3번.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 2단계에 있는 국가와 힘의 성숙 단계에 있는 국가 3단계에 있는 국가 간의 국력의 차이가 줄어들면 어떻게 해? 2번이 마음속 한구석에 한번 되돌아볼까? 붙어볼까? 국제체제의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 괜찮죠? 11번 했고 12, 13번 나머지 다 같이 했죠? 안 한 거 있나? 그쵸. 오케이.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